서울의 심장부. 강남의 마천루들이 뿜어내는 불빛으로 밤은 대낮처럼 밝았다. 강지우는 낡은 배달 스쿠터의 핸들을 꽉 쥔 채 끝없이 이어진 차량 행렬 사이를 능숙하게 빠져나갔다. 헬멧 속 그의 눈은 차갑고 냉정했으며 도시의 혼돈 속에서도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의 일상은 이랬다.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오늘의 마지막 배달은 유난히 까다로웠다. 아우라타워 펜트하우스. 강남에서도 가장 호화로운 주상복합의 꼭대기층이었다. 배달 요청 사항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직접 전달할 것이라는 문구가 붉은색으로 강조되어 있었다. 지우는 익숙하게 스쿠터를 지하 주차장으로 몰았다. 로비의 보안 요원은 그의 허름한 배달원 복장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지만 그의 서류와 침착한 태도에 이내 길을 열어주었다. 전용 엘리베이터는 소리 없이 상승하며 서울의 야경을 발 아래로 밀어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복도를 지나 펜트하우스의 묵직한 문 앞에 섰을 때 지우는 초인종을 누르려던 손을 잠시 멈췄다. 그의 예민한 청각이 미세한 소음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억지로 참는 듯한 흐느낌. 그리고 가구가 끌리는 날카로운 마찰음. 평범한 사람이라면 놓쳤을. 그러나 지훈에게는 위험을 알리는 명백한 신호였다. 수년간 잠들어 있던 그의 감각이 맹렬하게 깨어났다. 온몸의 근육이 긴장하고 호흡은 얕아졌다. 그는 초인종을 누르는 대신 문손잡이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잠겨 있지 않았다. 아주 미세하게. 문이 열려 있었다. 지우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문을 소리 없이 안으로 밀어넣으며 좁은 틈새로 내부를 살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거실은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야경만큼이나 화려했지만 지금은 살벌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검은 양복을 입은 4명의 남자가 2명의 여자를 위협하고 있었다. 한 여자는 창백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었고 다른 한 여자는 그녀를 보호하려는 듯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꺾이지 않는 자존심이 서려 있었다. 바로 박서연과 이하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IT 기업 아우라테크의 공동대표였다. 괴한 중 한 명이 서연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박서연 대표. 프로젝트 제우스의 데이터는 어디에 있지? 순순히 넘기면 목숨은 살려주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서연은 고통 속에서도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옆에서 하윤은 당장이라도 달려들 듯한 기세였지만 다른 괴한이 겨눈 총구 앞에서 꼼짝할 수 없었다. 바로 그 순간 문틈으로 스며든 지훈의 존재를 괴한 중 한 명이 눈치챘다. 누구냐? 그가 소리치며 총구를 문 쪽으로 돌렸다. 모든 시선이 지훈에게로 향했다. 배달 상자를 든 그의 모습은 이 살벌한 상황과 지독하게 어울리지 않았다. 괴한들의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비웃음을 터뜨렸다. 배달부 세상 물정 모르는 놈이 제 발로 지옥에 걸어 들어왔군. 처리해.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가장 가까이 있던 남자가 지훈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지훈을 한 손으로 제압할 수 있다는 듯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그의 마지막 여유였다. 지훈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했다. 평범한 배달원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사선을 넘어온 자의, 상대를 먹잇감으로 인식하는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지훈은 손에 들고 있던 배달 상자를 방패처럼 사용해 남자의 주먹을 막아내는 동시에 상자의 모서리로 그의 관자놀이를 강타했다.
퍽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나머지 괴한들은 물론 서연과 하윤도 숨을 삼켰다. 지훈은 망설일 틈을 주지 않았다. 그는 쓰러진 남자의 손에서 권총을 빼앗아 들었다. 총을 든 다른 괴한이 당황하며 지훈에게 총을 겨눴지만 지훈의 동작이 훨씬 빨랐다. 그는 몸을 날려 거대한 대리석 기둥 뒤에 몸을 숨기는 동시에 정확한 사격으로 괴한의 손목을 맞췄다. 탕 소음기가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총성은 거실을 울렸다. 총을 놓친 괴한이 고통스럽게 신음하며 주저앉았다. 이제 남은 적은 2명. 리더와 그의 옆을 지키던 부하였다. 지우는 서연과 하윤에게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저쪽 욕실로 들어가서 문 잠그세요. 빨리. 그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있었다. 서연은 순간적으로 상황을 판단했다. 이 남자는 단순한 배달원이 아니다. 그녀는 하윤의 손을 잡아 끌고 지훈이 가리킨 방향으로 미친 듯이 달렸다. 괴한들이 그들을 쫓으려 했지만 지훈이 앞을 가로막았다. 지훈은 빈 권총을 미련 없이 던져버리고 자세를 낮췄다. 남은 2명은 이전의 상대들과는 달랐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훈련된 자의 절도가 배어 있었다. 리더가 부하에게 눈짓을 보내자 2 사람은 양쪽에서 동시에 지훈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것은 완벽한 협공이었다. 하지만 지훈은 그들의 움직임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는 듯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달려드는 부하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남자가 균형을 잃고 앞으로 쏠리는 순간 지훈은 그의 등을 발로 차 리더에게 날려보냈다. 2 사람은 서로 부딪히며 뒤엉켰다. 지훈은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짐승처럼 달려들어 리더의 팔을 꺾어 제압하고 그의 목에 팔꿈치를 박아 넣어 의식을 끊었다. 마지막 남은 부하가 공포에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늦었다. 지훈의 손이 번개처럼 그의 목덜미를 가격했고 그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모든 것이 10여 초 만에 끝났다. 거실은 값비싼 가구, 파편과 쓰러진 남자들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지훈은 그 한가운데에 서서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아드레날린이 온몸을 휘감고 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잊고 싶었던 과거의 자신과 다시 마주하고 있었다. 사람을 해치는 기술,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본능, 이 모든 것을 버리고 평범하게 살고 싶었지만 운명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욕실 문으로 다가갔다. 문 너머에서는 작은 속삭임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문을 가볍게 두드렸다. 괜찮습니까? 이제 안전합니다. 그의 목소리를 들은 서연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그녀와 하윤은 두려움과 경이로움이 뒤섞인 눈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자신들을 구원한 영웅이 지금은 땀에 젖은 배달원 유니폼을 입고 서 있었다. 서연은 무너진 자존심을 애써 추스르며 입을 열었다. 고맙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창밖을 응시했다. 멀리서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경찰이 오고 있었다. 그는 이 자리를 빨리 벗어나야 했다. 다시는 과거와 엮이고 싶지 않았다. 그냥 지나가던 배달원입니다. 그가 무심하게 대답하며 몸을 돌렸다. 하지만 하윤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시선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잠깐만요. 그냥 가게 둘 수 없어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린 죽었어요. 이름이라도 알려주세요.
지훈은 그녀의 간절한 눈빛을 마주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깊은 갈등이 일었다. 이대로 사라져야 하는가? 아니면 이 알 수 없는 운명의 소용돌이에 발을 들여야 하는가? 그의 침묵 속에서 사이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지면서 마침내 건물을 뒤흔들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중무장한 경찰 특공대와 형사들이 펜트하우스의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순간적으로 말을 잃었다. 값비싼 가구들은 부서져 나뒹굴고 있었고, 바닥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땀에 젖은 배달원 복장에 강지훈이 서 있었다. 현장 지휘관으로 보이는 나이든 형사가 지훈에게 다가와 날카로운 눈으로 그를 훑었다. 상황을 설명해 보시죠. 이 사람들은 당신이 다 쓰러뜨린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경계심이 가득했다. 지훈은 두 손을 들어 보이며 천천히 대답했다. 배달을 왔는데 이분들이 두 여성분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정당방위였습니다. 박서연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충격에서 벗어나 특유의 냉철함을 되찾은 상태였다. 김 반장님, 이분 말이 맞습니다. 저희는 강도에게 습격당했고 이분이 아니었다면 목숨을 잃었을 겁니다. 이분은 저희의 은인이에요. 그녀의 단호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에 형사들의 태도가 누그러졌다. 대한민국 재계에서 박서연의 이름이 갖는 무게는 그만큼 대단했다. 조사는 신속하지만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다. 쓰러진 괴한들은 모두 전과가 있는 용병 출신들이었고 그들의 목적이 단순 강도가 아니라는 것은 명백했다. 서연은 기업 기밀을 노린 계획적인 공격이었음을 암시하며 보안상의 이유로 조사를 비공개로 진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녀는 지훈의 신상에 대한 과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교묘하게 상황을 통제했다. 경찰이 철수하고 난 뒤 펜트하우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산산조각 난 거실은 방금 전의 사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하유는 떨리는 손으로 물 한 잔을 겨우 들이켰다. 언니, 무서웠어. 그들이 프로젝트 제우스를 언급했어. 정보가 샌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하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알아. 이건 시작일 뿐이야. 서연의 시선은 조용히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지훈의 뒷모습에 꽂혔다. 그는 마치 이 모든 소란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저 떠날 기회만을 엿보고 있는 듯했다. 서연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짧고 단호하게 지시했다. 강지훈, 지금 당장 이 사람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모든 것을 알아봐.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마.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서연의 개인 단말기로 파일 하나가 전송되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도 허무했다. 강지훈, 29세, 보육원 출신, 육군 병장 만기 제대, 지난 5년간 배달 및 각종 아르바이트로 생계 유지, 특이사항 없음. 기록은 너무나도 깨끗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다. 평범한 군 복무를 마친 배달원이 전문 킬러 4명을 맨손으로 제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의 과거는 철저히 지워져 있었다. 서연은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지훈에게 다가가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강지훈 씨,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지훈은 마지못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세 사람은 서재로 자리를 옮겼다. 서연은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을 지훈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그의 텅 빈 이력서가 떠 있었다. 당신의 공식적인 기록입니다. 하지만 전 이걸 믿지 않아요. 서연이 입을 열었다. 당신은 평범한 배달원이 아니겠죠. 당신의 기술, 상황 판단력, 그 모든 것은 최고 수준의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긍정이나 마찬가지였다. 하윤이 옆에서 거들었다. 우린 도움이 필요해요. 오늘 같은 일이 또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어요. 저희 기존 경호팀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게 증명됐고요. 마침내 서연이 본론을 꺼냈다. 그녀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강지훈 씨, 당신을 고용하고 싶습니다. 저희의 개인 경호를 맡아주세요. 연봉은 100만 달러를 제안합니다. 세후 금액이고 필요한 모든 자원과 장비는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목숨이 걸린 계약입니다. 100만 달러. 평범한 사람이 평생 만져보기도 힘든 돈이었다. 하지만 지훈의 표정에는 미동도 없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관심 없습니다. 그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피와 배신, 그리고 동료들의 죽음. 그는 다시는 그 지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폭력의 세계를 떠나 평범한 그림자 속에서 살고 싶었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그냥 배달원입니다.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가 돌아서서 문으로 향하려 할 때 서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들은 당신 얼굴을 봤어요. 그들의 동료 4명을 순식간에 쓰러뜨리는 모습을 똑똑히 봤습니다. 그들이 과연 평범한 배달원이 운 좋게 자신들을 이겼다고 생각할까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훈의 앞을 막아섰다. 그녀의 눈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논리적인 설득력이 담겨 있었다. 당신은 이제 목격자이자 그들에게는 제거해야 할 변수입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든 하지 않든 당신은 이미 표적이 되었어요. 혼자서 그 거대한 조직을 상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녀의 마지막 말은 비수처럼 지훈의 가슴에 박혔다. 그녀가 옳았다. 오늘 그의 선택은 그를 다시 어둠 속으로 끌어들였다. 이제 더 이상 안전한 그림자는 없었다. 그의 평화로운 일상은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는 두 여자를 바라보았다. 공포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버텨내는 모습에서 그는 과거에 지키지 못했던 누군가를 떠올렸다.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의 덫에 걸려들었음을 지훈은 직감했다. 강지훈의 발걸음은 더 이상 문으로 향하지 않았다. 박서연의 말은 그의 현실을 꿰뚫는 날카로운 칼날과 같았다. 그는 이미 소용돌이의 중심에 있었다.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했다. 평범한 삶으로의 도피는 이제 신기루에 불과했다. 그의 등 뒤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이하윤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나 책망 대신 깊은 호소력이 담겨 있었다. 강지훈 씨, 당신은 우리를 구했지만 동시에 당신 자신도 위험에 빠뜨렸어요. 이제 우리는 같은 배를 탄 운명이에요. 우리가 침몰하면 당신도 무사할 수 없어요. 돈 때문이 아니더라도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우리와 함께해야만 해요. 하윤의 말은 지훈의 마지막 저항을 무너뜨렸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두 사람을 마주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배달원의 것이 아니었다. 깊고 차가운 심연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지훈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체념이자 결심이었고 새로운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계약 조건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제게도 조건이 있습니다. 제 방식대로 움직일 겁니다. 두 분의 안전에 관한 모든 권한은 제게 위임해 주셔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겠습니다. 그녀는 이 남자가 단순한 경호원이 아니라 이 위기를 헤쳐나갈 유일한 열쇠임을 직감했다.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 강지훈의 신부는 가난한 배달원에서 대한민국 최고 기업의 두 CEO를 지키는 연봉 수백만 달러의 경호 책임자로 바뀌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배달원 유니폼 대신 몸에 꼭 맞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아우라테크 본사 건물 로비에 들어섰다. 어제와는 전혀 다른 그의 모습에 직원들은 경외와 호기심이 섞인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서연의 비서가 그를 최상층에 위치한 CEO 사무실로 안내했다. 사무실은 이미 아우라테크의 기존 경호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경호팀장인 오 반장은 10년 넘게 이 분야에서 일해온 베테랑이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자신들 앞에 나타난 젊은 남자를 탐탁지 않은 눈으로 훑어보았다. 이 친구가 박 대표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책임자인가? 너무 어린 거 아니야. 그의 말투에는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다. 팀원들 사이에서도 비웃음이 터져 나왔다. 지훈은 그들의 조롱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곧장 사무실 한가운데에 있는 거대한 스크린으로 다가가 건물의 전체 보안 시스템 도면을 띄웠다. 그는 오 반장을 돌아보며 차갑게 말했다. 오 반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오 반장은 건방지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까딱였다. 지훈의 손가락이 스크린의 한 지점을 가리켰다. 지하 주차장 4번 구역. CCTV 사각지대입니다. 순찰 경로는 이 시간 주기로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외부인이 마음만 먹으면 10분 안에 차량을 바꿔치기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오 반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훈의 손가락이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 대표님들 사무실 창문은 방탄 처리가 되어 있지만 레이저 도청에 대한 방비는 전무합니다. 건너편 건물 옥상에서 얼마든지 대화를 엿들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훈은 쉴 새 없이 시스템의 허점을 지적했다. 예측 가능한 순찰 경로, 허술한 방문객 통제 시스템, 취약한 네트워크 보안까지. 그의 분석은 날카롭고 정확해서 경호팀원들은 반박할 기회조차 찾지 못했다. 그들이 수년간 완벽하다고 믿어왔던 보안 시스템이 지훈 앞에서는 마치 구멍 뚫린 그물처럼 보였다. 오 반장의 얼굴은 점차 창백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지적이 아니라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서연이 회의실로 들어서며 말했다. 오늘부로 강지훈 씨가 아우라테크의 모든 보안 시스템을 총괄합니다. 그의 지시를 따르세요. 이의가 있는 사람은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도 좋습니다. 그녀의 선언에 회의실은 얼어붙었다. 오 반장은 굴욕감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감히 토를 달지 못했다. 그날부터 지훈은 아우라테크의 보안 시스템을 뿌리부터 뒤엎기 시작했다. 그는 모든 순찰 경로를 불규칙한 패턴으로 변경하고 추가적인 CCTV와 동작 감지 센서를 설치했다. 대표 사무실 창문에는 특수 필름을 부착하여 모든 형태의 전자적 도청을 차단했다. 직원들의 출입 통제는 홍채 인식과 지정맥 인증을 추가한 3단계 시스템으로 강화되었다. 지훈의 일 처리는 광기에 가까울 정도로 철저했다. 그는 마치 보이지 않는 적의
모든 움직임을 읽고 있다는 듯 행동했다. 경호 팀원들은 처음에는 그의 방식에 불만을 품었지만 그의 압도적인 전문성과 카리스마 앞에서 점차 그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특히 지훈이 직접 그들과 대련을 했을 때 건장한 팀원 5명이 단 1분도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는 것을 보고 나서는 아무도 그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며칠간의 소란이 지나고 새로운 시스템이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날 오후, 지훈은 통합 보안 관제실에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서버 트래픽 로그에서 아주 미세한 이상 신호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일반적인 시스템 오류처럼 보였지만 지훈의 직감은 그것이 인위적인 침입의 흔적이라고 경고하고 있었다. 그는 즉시 아우라테크 최고의 사이버 보안팀을 호출했다. 팀장인 안 박사가 로그를 분석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강 실장님, 이건 그냥 사소한 데이터 패킷 손실입니다. 시스템 부하가 걸릴 때 가끔 나타나는 현상이죠. 하지만 지훈은 물러서지 않았다.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정밀하게 분석해 주십시오.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안 박사는 마지못해 심층 분석을 시작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지훈에게 달려왔다. 찾았습니다. 세상에, 이건 단순한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극도로 정교한 스파이웨어가 시스템 가장 깊숙한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활동하며 프로젝트 제우스 관련 데이터에 접근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스파이웨어는 너무나도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어서 지훈이 아니었다면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바로 그 순간 또 다른 경호 팀원에게서 긴급 보고가 들어왔다. 실장님, 건너편 건물 옥상에서 정체불명의 드론 한 대가 우리 쪽을 감시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훈은 망원경으로 문제의 드론을 확인했다. 그것은 시중에서 파는 일반적인 드론이 아니었다. 소음을 최소화하고 스텔스 기능을 갖춘 군용 등급의 정찰 드론이었다. 물리적인 침투가 실패하자 적은 곧바로 첨단 기술을 이용한 2차 공격을 감행한 것이다. 지훈은 즉시 전파 교란 장치를 가동하여 드론을 무력화시키고 회수팀을 보냈다. 그는 회수한 드론의 부품과 스파이웨어의 코드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런 수준의 기술력과 자금력을 동원할 수 있는 곳은 흔치 않았다. 그리고 아우라테크의 프로젝트 제우스를 그토록 집요하게 노릴 만한 동기를 가진 곳은 단 하나뿐이었다. 그날 밤 지훈은 서연과 하윤의 집무실을 찾았다. 두 사람은 초조하게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훈은 책상 위에 회수한 드론의 파편과 스파이웨어 분석 보고서를 올려놓았다. 적의 정체를 알아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서연이 침을 삼키며 물었다. 누구죠? 지훈은 창밖으로 보이는 거대한 빌딩을 가리켰다. 그곳은 아우라테크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이자 비열한 수단으로 악명 높은 기업의 본사였다. 이런 방식의 사이버 공격, 그리고 이런 군용 등급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곳. 우리의 적은 넥서스 코퍼레이션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최태석 회장이 있습니다. 최태석. 그 이름이 나오자 사무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그는 자비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냉혈한으로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라면 어떤 불법적인 수단도 가리지 않는 인물이었다. 단순한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었다. 이것은 모든 것을 건 전쟁의 서막이었다. 넥서스 코퍼레이션의 회장실은 서울의 하늘을 발 아래에 둔 것처럼 도시 전체를 굽어보는 최상층의 위치에 있었다.
회장인 최태석은 값비싼 이탈리아제 가죽 의자에 몸을 깊숙이 묻은 채 시가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그의 앞에는 오른팔인 김 부장이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방금 전 아우라 타워 펜트하우스 침투 작전이 처참한 실패로 끝났다는 보고가 끝난 참이었다. 최태석의 얼굴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얼어붙은 강물 아래의 소용돌이처럼 차갑고 위험한 기운을 품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시가를 재떨이에 비벼 끄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회장실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래서 내 정예팀이 고작 배달부 한 명에게 전멸당했다. 이 말인가? 김 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간신히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상대가 예상 밖의 실력자였습니다. 현장 기록을 분석해보니 단순한 배달원이 아니라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로 추정됩니다. 최태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으로 다가갔다. 그의 시선은 저 멀리 보이는 아우라 타워에 고정되었다. 그의 입가에 경멸적인 미소가 걸렸다. 전문가 좋아. 그렇다 치지.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되나 박서연과 이하윤, 그 두 년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프로젝트 제우스를 가져오라고 보냈더니 빈손으로 돌아온 것도 모자라 전부 경찰에 잡혀가. 이건 무능을 넘어선 굴욕이야. 그는 김 부장을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날카로웠다. 김 부장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최태석에게 사업은 전쟁이었고 경쟁사는 선멸해야 할 적이었다. 특히 박서연과 이하윤이 이끄는 아우라테크는 그의 눈엣 가시였다. 그들이 개발 중인 프로젝트 제우스, 즉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은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였다. 최태석은 그 기술을 빼앗아서라도 넥서스를 업계의 절대적인 포식자로 만들고 싶었다. 그에게 법이나 윤리 따위는 약자들이나 붙잡는 허울에 불과했다. 그는 강지훈이라는 인물에 대한 보고서를 태블릿으로 넘겨받았다. 텅 비어 있는 이력서를 본 그의 미간이 좁혀졌다. 강지훈, 과거를 지운 유령이라. 재미있군. 하지만 쥐새끼는 쥐새끼일 뿐이야. 숨어 있는 곳을 찾아냈으니 이제 덫을 놓아주면 그만이지. 그는 강지훈을 심각한 위협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저 성가신 돌멩이 정도로 취급할 뿐이었다. 그는 김 부장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 물리적인 접근은 잠시 보류한다. 대신 그들의 숨통을 다른 방식으로 조여봐. 사이버 보안팀을 총동원해서 아우라테크의 서버를 뚫어 쥐도 새도 모르게 제우스의 데이터를 빼내와 동시에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도록 정찰 드론을 띄워. 이번에는 실수하지 마. 최태석의 계획은 치밀하고 잔인했다. 그는 아우라테크를 안팎에서 동시에 공격하여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작정이었다. 하지만 며칠 뒤 그에게 돌아온 것은 또다시 실패 보고였다. 김 부장은 거의 울상이 된 얼굴로 그의 앞에 섰다. 회장님, 침투시켰던 스파이웨어는 흔적도 없이 삭제되었고 정찰 드론은 역추적 당해 회수되었습니다. 모든 공격이 사전에 예측이라도 한 듯 완벽하게 방어되었습니다. 쾅 최태석의 주먹이 책상을 내리쳤다. 순식간에 그의 평온했던 가면이 벗겨지고 잔혹한 포식자의 본성이 드러났다. 강지훈. 그놈 짓이 분명해. 감히 내 사냥을 방해해.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이제 강지훈은 그에게 더 이상 성가신 돌멩이가 아니었다. 자신의 계획을 정면으로 가로막는 명백한 적이었다. 최태석은 자신의 사냥감이 예상보다
훨씬 영리하고 위험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사냥 방식을 바꿔야만 했다. 더 이상 숨어서 뒤를 노리는 소극적인 방식은 통하지 않았다. 이제는 압도적인 힘으로 정면에서 찍어 누를 때였다. 그는 김 부장에게 소리쳤다. 당장 블랙옵스 팀에게 연락해. 남미에서 활동하는 그 용병 놈들.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 목표는 셋이다. 그의 눈빛이 살기로 번뜩였다. 박서연, 이하윤, 그리고 그 건방진 경호원 강지훈까지. 다음 달에 열리는 국제기술 포럼에서 그들이 신기술 발표를 할 예정이지. 수많은 인파가 모이는 그곳이야말로 사냥을 위한 최고의 무대가 될 거다. 그곳을 그들의 무덤으로 만들어줘. 김 부장은 최태석의 잔혹함에 몸을 떨었지만 감히 거역할 생각은 하지 못했다. 최태석은 다시 통유리창 앞에 섰다. 그의 손에는 붉은 와인이 담긴 잔이 들려 있었다. 저 멀리 보이는 아우라 타워는 마치 그의 소나기에 잡힌 먹잇감처럼 보였다. 그는 와인잔을 가볍게 흔들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박서연, 이하윤, 너희들이 공들여 키운 과실은 내가 따먹게 될 거다. 그리고 강지훈, 내 놈은 내 사냥의 가장 짜릿한 트로피가 될 것이다. 그의 입가에 맺힌 미소는 승리를 확신하는 사냥꾼의 미소였다. 아우라테크를 둘러싼 경쟁은 이제 단순한 사업 분쟁이 아니었다. 그것은 최태석이라는 포식자가 벌이는 잔혹하고 피비린내 나는 사냥으로 변질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냥의 중심에는 자신의 과거로부터 도망쳐온 한 남자, 강지훈이 서 있었다. 최태석이라는 이름은 강지훈의 뇌리에 깊숙이 박힌 파편처럼 잊고 있던 통증을 불러일으켰다. 단순한 경쟁사 회장의 이름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이름이 풍기는 불길한 기운이 너무나도 익숙했다. 넥서스 코퍼레이션이 사용하는 방식들, 군용 등급의 장비, 무자비한 용병, 고용. 흔적을 남기지 않는 사이버 공격은 지훈이 과거에 몸담았던 어두운 세계의 수법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그의 임무는 박서연과 이하윤을 보호하는 것이었지만 이제 그의 내면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경호 임무가 아니었다. 잊으려 발버둥 쳤던 과거가 끈질기게 그의 발목을 잡고 현재로 끌어내리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방어만 하고 있을 수 없었다. 적의 심장을 꿰뚫어 보지 않으면 이 싸움에서 결코 이길 수 없음을 직감했다. 그날 밤 지훈은 몇 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낡은 위성 전화를 꺼내 들었다. 암호화된 회선을 통해 단 하나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노이즈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누구지 목소리는 건조하고 무감정했지만 지훈은 그 주인을 알고 있었다. 그는 군 시절 정보부에서 함께 일했던 선배. 코드네임 그림자였다. 그림자는 제대 후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정보를 거래하는 최고의 정보 브로커가 되어 있었다. 나다. 이글. 지훈이 자신의 옛 코드네임을 말하자 수화기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나직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강지훈 죽은 줄 알았는데 이 번호는 어떻게 알았지 아니. 그보다 무슨 일로 몇 년 만에 유령이 전화를 다 했을까. 지훈은 서론을 생략하고 본론으로 들어갔다. 최태석과 넥서스 코퍼레이션에 대해 알고 싶다. 특히 5년 전 군 관련 사업이나 불법 무기 거래 내역까지 찾아낼 수 있는 모든 걸. 그림자의 목소리가 순간적으로 진지해졌다. 최태석이라 꽤 위험한 놈을 건드렸군. 알다시피 그쪽 정보는 비싸. 지훈은 망설이지 않았다.
박서연 대표가 비용은 얼마든지 대겠다고 했다. 그림자는 만족스러운 듯 대답했다. 좋아. 이틀 주지. 결과물은 예전 방식으로 보내겠다. 통화는 그것으로 끝났다. 이틀 후 지우는 늦은 밤 인적이 드문 한강공원의 한 벤치에 앉아 있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한 노숙자가 그의 옆으로 다가와 구겨진 신문지를 던져주고는 말없이 사라졌다. 그 신문지 안에는 작은 USB 메모리 하나가 들어 있었다. 지우는 즉시 안전 가옥으로 돌아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개인 노트북에 USB를 연결했다. 화면에는 수십 개의 암호화된 파일이 나타났다. 파일을 해독하는 동안 지훈의 손가락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희미한 기억의 파편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5년 전 아프가니스탄의 어느 계곡, 그의 마지막 작전이었던 나이팅게일 작전. 최정예 요원들로 구성된 그의 팀은 적진 깊숙이 침투해 탈취당한 최첨단 군사 기술을 회수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하지만 작전은 처참한 실패로 끝났다. 지훈이 마지막 암호를 풀자 화면에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다. 나이팅게일 작전의 상세 보고서와 함께 넥서스 코퍼레이션의 비밀 거래 내역이 나타났다. 당시 넥서스는 군수업체로 위장하여 지훈의 부대에 통신 장비를 납품했다. 하지만 그들이 납품한 장비는 고의적으로 결함을 가진 불량품이었다. 결정적인 순간 팀의 모든 통신이 두절되었다. 그리고 더 끔찍한 사실이 이어졌다. 넥서스는 지훈의 팀을 고립시킨 것도 모자라 그들의 침투 경로와 작전 계획을 더 비싼 값에 적군에게 팔아넘겼다. 그 대가로 그들이 얻은 것은 바로 지훈의 팀이 회수하려 했던 바로 그 군사 기술이었다. 최태석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군을 사지로 몰아넣고 적과 손을 잡은 배신자였던 것이다. 지훈의 눈앞에 그날의 지옥이 생생하게 펼쳐졌다. 통신이 끊기고 사방에서 총알이 빗발치던 순간 동료들이 하나둘씩 쓰러져 가던 모습, 죽어가는 팀장의 입에서 흘러나오던 마지막 말. 지훈아, 배신자가 있다. 살아남아라. 지훈은 홀로 살아남았지만 그의 영혼은 그날 그곳의 동료들과 함께 묻혔다. 그는 도망쳤다. 죄책감과 복수심을 모두 가슴에 묻고 그림자처럼 살아왔다. 지훈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온몸은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떨렸다. 최태석,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원수. 그가 지금 자신의 눈앞에 박서연과 이하윤의 목숨을 위협하는 적으로 다시 나타난 것이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운명이 그에게 복수의 기회를 준 것이었다. 그 순간부터 강지훈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전의 냉정함 속에는 이제 불타는 복수심이 자리 잡았다. 박서연과 이하윤을 지키는 것은 이제 단순한 임무가 아니었다. 그것은 죽은 동료들의 원한을 갚고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를 되찾기 위한 성전생쟁이었다. 그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박서연이었다. 그녀는 늦은 밤까지 사무실에서 다가올 국제기술 포럼 발표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 지훈은 그림자처럼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잠시 일을 멈추고 지훈을 바라보았다. 무슨 일 있어요? 강지훈 씨 며칠 전부터 다른 사람 같아요. 더 날카롭고 더 위험해 보여요. 지훈은 대답 대신 그녀와 하윤을 회의실로 불렀다. 그리고 자신이 알아낸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최태석과 넥서스 코퍼레이션의 추악한 과거, 그리고 자신과 얽힌 비극적인 악연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은 서연과 하윤은 충격의 말을 잃었다. 자신들이 상대하고 있는 적이 상상 이상으로 잔혹하고 거대한 존재임을 깨달았다. 침묵을 깬 것은 하윤이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이제 당신의 싸움은 우리 모두의 싸움이에요. 서연 역시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맞아요. 최태석은 우리 공동의 적입니다. 당신이 가진 전투 기술과 정보력,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자본과 영향력을 합친다면 이길 수 있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방어만 하지 않을 겁니다. 먼저 공격할 겁니다. 그 순간 세 사람 사이에는 계약 관계를 넘어선 깊은 유대감과 신뢰가 형성되었다. 각기 다른 이유로 최태석이라는 거악에 맞서야 하는 운명 공동체가 된 것이다. 지우는 두 사람의 눈을 보며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다. 죽은 동료들이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임무는 어쩌면 살아남아서 새로운 동료들과 함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일지도 몰랐다. 그는 가슴속 깊이 복수를 맹세했다. 최태석을 그의 왕국과 함께 무너뜨리겠다고. 국제기술 포럼이 열리는 컨벤션 센터는 전 세계에서 모여든 인파와 취재진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최첨단 기술의 향연이 펼쳐지는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아우라테크의 프로젝트 제우스 발표였다. 박서연과 이하윤은 이 무대를 통해 넥서스 코퍼레이션과의 기술 격차를 세상에 증명하려 했다. 하지만 강지훈에게 이곳은 화려한 무대가 아닌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사냥터였다. 최태석이 이 기회를 놓칠 리 없었다. 이처럼 많은 인파와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곳이야말로 아우라테크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히고 공포를 심어주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지훈은 이미 며칠 전부터 이곳의 모든 도면을 분석하고 예상 침투 경로와 저격 포인트를 수십 번씩 시뮬레이션했다. 그는 기존의 경호팀을 믿지 않고 군 시절 함께했던 옛 동료들 중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소수 정예를 비밀리에 고용해 행사장 곳곳에 배치했다. 발표 시간이 다가오자 서연과 하윤은 대기실에서 마지막으로 발표 내용을 점검했다. 겉으로는 침착해 보였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지훈이 그들에게 다가와 귀에 꽂는 초소형 무전기를 건넸다. 제가 드린 목걸이와 귀걸이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닙니다. 비상 신호를 보내는 GPS 추적 장치이자 제세동기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몸에서 떼지 마십시오. 그는 이어 두 사람에게 작은 약병을 하나씩 건넸다. 만약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면 이걸 삼키세요. 30분간 가사 상태에 빠지게 하는 약입니다. 적들을 속이고 시간을 벌 수 있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그의 철두철미한 준비에 서연과 하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에는 지훈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었다. 드디어 사회자가 아우라테크의 이름을 호명했다. 서연과 하윤이 무대로 나서는 순간 장내의 모든 조명이 그들을 비추었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나왔다. 지훈은 무대 뒤편의 어둠 속에서 매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객석을 훑었다. 그의 눈에는 평범한 관객들 사이에 섞여 있는 이질적인 존재들이 포착되었다. 지나치게 주변을 경계하는 남자. 옷 속에 무언가를 숨긴 듯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한 웨이터, 그리고 저격이 용이한 2층 발코니의 음향 장비 담당자로 위장한 인물까지. 적들은 이미 곳곳에 침투해 있었다. 지훈은 무전기를 통해 자신의 팀원들에게 조용히 목표들의 위치를 알렸다. 블랙, 2층 발코니, 골드.
7시 방향 테이블, 실버, 중앙 통로.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서연이 프로젝트 제우스의 서막을 알리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지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펑 하는 굉음과 함께 장내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꺼졌다. 거대한 컨벤션 센터는 순식간에 암흑과 혼돈에 휩싸였다.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사방에서 터져 나왔다. 이것은 단순한 정전이 아니었다. 주 전력 시스템을 겨냥한 계획적인 폭파였다. 지훈이 예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최태석의 용병들이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다. 지훈 역시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암흑 속에서 용병들은 일제히 적외선 고글을 착용하고 무기를 꺼내 들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무대 위의 두 여자였다. 하지만 그들이 움직이려던 순간 지훈의 목소리가 그들의 무전 주파수를 뚫고 들어왔다. 덫에 걸린 걸 환영한다. 쥐새끼들아. 용병들은 당황했다. 그들의 암호화된 통신망이 해킹당한 것이다. 그와 동시에 장내 곳곳에 설치되었던 비상등이 붉은 빛을 뿜으며 켜졌다. 하지만 이 비상등은 일반적인 조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훈이 미리 설치해둔 특수 스트로보스코프 조명이었다. 불규칙적으로 터지는 강력한 섬광은 적외선 고글을 무력화시켰고 암흑에 익숙해진 용병들의 시야를 마비시켰다. 크악, 여기저기서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지금이다. 작전 개시. 지훈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의 팀원들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 역시 지훈이 준비한 특수고글을 착용하고 있었기에 섬광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혼란에 빠진 용병들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나갔다. 암흑과 섬광, 비명소리가 뒤엉킨 아수라장 속에서 지훈은 무대 위로 몸을 날려 서연과 하윤의 앞을 가로막았다. 괜찮습니까? 지훈이 두 사람을 부축하며 외쳤다. 바로 그때 2층 발코니에서 섬광을 피해 살아남은 저격수가 총구를 무대 쪽으로 겨눴다. 붉은 레이저 포인터가 하윤의 가슴을 정확히 조준했다. 지훈은 본능적으로 하윤을 감싸 안고 몸을 돌렸다. 둥탁한 총성과 함께 지훈의 어깨에서 피가 뿜어져 나왔다. 지훈 씨. 서연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지훈은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쓰러지면서 뽑아든 권총으로 2층을 향해 정확한 응사를 했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불꽃이 튀었고 저격수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발코니 아래로 추락했다. 지훈은 어깨의 통증을 억누르며 일어섰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는 두 사람을 이끌고 무대 뒤편, 자신이 미리 확보해둔 비상 탈출로로 향했다. 하지만 복도는 이미 살아남은 용병들이 가로막고 있었다. 수적으로 불리한 절체절명의 상황. 지훈은 서연과 하윤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고 피가 흐르는 어깨를 한번 움켜쥔 뒤 자세를 낮췄다. 그의 눈빛은 부상당한 늑대처럼 더욱 흉포하게 빛나고 있었다. 복도에서의 싸움은 처절했다. 지훈은 총알을 피하기 위해 벽과 기둥을 이용하며 한 손으로는 총을 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달려드는 적들을 제압했다. 그의 움직임은 고통 속에서도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교한 살인 기술의 연속이었다. 용병들은 하나둘씩 쓰러져 갔지만 그들도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지훈의 몸에도 자잘한 상처들이 늘어갔다. 마지막 남은 용병과 격렬한 격투를 벌이던 끝에 지훈은 남자의 손에서 군용 나이프를 빼앗아 그의 숨통을 끊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피투성이가 된 채 서 있는
그의 모습은 마치 지옥에서 돌아온 악귀 같았다. 그는 서연과 하윤을 데리고 마침내 비상구에 도달했다. 문을 열자 그의 충성스러운 부하 한 명이 방탄 차량의 시동을 걸어둔 채 기다리고 있었다. 차량이 미친 듯이 컨벤션 센터를 빠져나가는 동안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지훈의 어깨를 지혈했다. 하윤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살아남았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컸다. 아우라테크의 야심찬 발표회는 피비린내 나는 암살극으로 변해버렸고 지훈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최태석은 자신의 목적을 절반은 이룬 셈이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다. 자신이 건드린 남자가 부상당했을 때 얼마나 더 위험해지는 존재인지를. 칠흑 같은 어둠을 찢으며 방탄 차량이 서울의 거리를 질주했다. 컨벤션 센터에서 울려 퍼지던 사이렌 소리는 점차 멀어졌지만 차 안의 공기는 여전히 팽팽한 긴장감과 화약 냄새, 그리고 비릿한 피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박서연은 자신이 입고 있던 값비싼 재킷을 찢어 강지훈의 어깨를 필사적으로 압박했다. 붉은 피가 하얀 천을 쉼없이 적셔왔다. 지훈은 고통으로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정신을 잃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그는 운전대를 잡은 부하에게 나지막이 주소를 읊었다. 그곳은 병원이 아니었다. 지도에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서울 외곽 공업단지에 버려진 창고 주소였다. 거기로 가면 박 선생이 있을 거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옆자리에 앉은 이하윤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방금 전의 끔찍한 광경이 잔상처럼 남아 있었다. 자신을 향해 날아오던 붉은 레이저 포인터. 그리고 망설임 없이 자신을 감싸 안던 지훈의 넓은 등. 그가 아니었다면 지금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이었을 것이다. 죄책감과 공포가 그녀의 심장을 얼음처럼 차갑게 짓눌렀다. 차량이 낡은 철문 앞에 멈춰섰다. 지훈의 부하가 경적을 울리자 안쪽에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문을 열고 나타났다. 그는 박 선생이라 불리는 남자로 군 시절 지훈과 같은 부대에 있었던 전설적인 군의관이었다. 불의의 사고로 군을 떠난 뒤 그는 이렇게 어둠의 세계에서 부상당한 자들을 치료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박 선생은 피투성이가 된 지훈을 보자마자 혀를 찼다. 강지훈, 이놈, 평범하게 산다더니 또 무슨 전쟁이라도 치르고 온 게냐. 그는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그의 손길은 빠르고 정확했다. 그는 지훈을 창고 안쪽에 마련된 간이 수술실로 옮겼다. 서연과 하윤은 차마 그 광경을 따라 들어가지 못하고 먼지 쌓인 소파에 주저앉았다. 수술실 안에서는 금속성 기구들이 부딪히는 소리와 박 선생의 나직한 지시, 그리고 지훈이 고통을 참는 억눌린 신음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서연은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다. 그녀의 인생에서 누군가를 위해 이렇게까지 절실했던 적은 없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강지훈은 이제 단순한 경호원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자신의 목숨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지친 기색의 박 선생이 나왔다. 그는 장갑을 벗으며 말했다. 총알은 제거했다. 늙고를 스쳐 지나간 게 천운이었어. 며칠은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 그 말을 듣고서야 서연과 하윤은 긴장이 풀리며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한편 이 시각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혀 있었다. 국제기술 포럼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은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원인 불명의 테러. 아우라테크 신기술 발표회, 아수라장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쏟아져 나왔다. 아우라테크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고, 경쟁사들은 이때다 싶어 악의적인 루머들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최태석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즐겁게 관람하고 있었다. 목표를 제거하지는 못했지만 아우라테크에 막대한 타격을 입힌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웠다. 그는 김 부장에게 지시했다. 언론을 이용해 박서연과 이하윤이 무리하게 기술을 공개하려다 보안에 구멍이 뚫린 것이라고 소문을 퍼뜨려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거야.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 그들의 계략대로 여론은 점차 아우라테크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위기는 현실이 되어 회사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마취에서 깨어난 지우는 붕대로 감긴 어깨의 통증보다 서연의 어두운 표정을 보고 상황이 심각함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의 몸 상태는 아랑곳하지 않고 회사의 상황부터 물었다. 서연은 밤새 취합한 보고서들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폭락하는 주가 그래프, 악의적인 언론 보도들, 그리고 이탈하는 투자자들의 목록까지.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목소리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최태석의 계획대로 되고 있어요. 이대로라면 회사는 공중분해될지도 몰라요. 그때까지 말없이 앉아있던 하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공포나 죄책감이 아닌 차가운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그놈이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왔으니 우리도 똑같이 돌려줘야 해. 아니, 10배, 100배로 갚아줘야 해. 하윤의 외침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았다. 서연의 눈빛도 다시금 냉철함을 되찾았다. 그녀는 침대에 기대 앉은 지훈을 바라보았다. 맞아. 이제 방어는 끝났어요. 강지훈 씨. 당신이 필요해요. 당신의 방식대로. 우리가 반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아우라테크의 모든 자원과 권한을 당신에게 넘겨주겠어요. 그 순간, 세 사람의 관계는 고용주와 경호원에서 생사를 함께하는 동맹으로 완벽하게 변모했다. 지우는 두 사람의 눈에서 결코 꺾이지 않을 강한 의지를 보았다. 그는 고통스러운 몸을 일으켜 앉으며 나지막하지만 강철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최태석의 힘은 돈과 폭력, 그리고 그가 구축한 부패의 네트워크에서 나옵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반격의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었다. 박 대표님은 아우라테크의 해킹팀을 이용해 넥서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 주십시오. 분명 불법적인 비자금 통로가 있을 겁니다. 이하윤 대표님은 인맥을 총동원하여 최태석에게 등을 돌릴 만한 내부 협력자를 찾아주십시오. 그의 제국의 균열을 일으켜야 합니다. 지우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났다. 그리고 저는 최태석의 손발 역할을 하는 폭력 조직과 용병들을 하나씩 잘라낼 겁니다. 그가 더 이상 기댈 수 있는 무력이 없도록 그를 고립된 왕으로 만들겠습니다. 버려진 창고 안. 세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다.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복수심, 그리고 서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만이 존재했다. 최태석은 사자를 건드렸다. 그리고 이제 상처 입은 사자는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사냥꾼을 사냥하기 위해 어둠 속에서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강지훈의 반격은 빠르고 은밀하게 시작되었다. 그의 어깨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그에게 육체적인 고통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의 정신은 오직 하나의 목표. 최태석이라는 거대한 악을 향한 복수심으로 불타고 있었다. 그는 박 선생의 비밀 창고에 임시 지휘 본부를 차리고 흩어져 있던 자신의 그림자들을 다시 불러 모았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최태석의 손발 역할을 하는 폭력의 하수인들이었다. 국제 기술 포럼을 피로 물들였던 그 용병들. 블랙 스콜피온스. 지우는 정보 브로커 그림자를 통해 그들의 자금 출처와 국내 활동 거점을 파악했다. 정보는 하루 만에 그의 손에 들어왔다. 그들은 인천항 근처의 한 폐공장을 아지트로 사용하며 넥서스의 더러운 일들을 처리해주고 있었다. 지우는 그들을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았다. 그것은 뱀을 잡기 위해 풀숲을 두드리는 어리석은 짓이었다. 대신 그는 뱀의 독리를 하나씩 뽑아내기로 했다. 그는 용병들의 자금줄, 무기, 밀매, 경로, 그리고 그들의 약점을 쥐고 있는 정보원들의 명단을 손에 넣었다. 그리고 그는 그 정보를 경찰 내부에 심어둔 자신의 유일한 협력자에게 조용히 흘렸다. 며칠 뒤 뉴스에서는 대대적인 불법 무기, 밀매 조직 검거 소식이 보도되었다. 블랙 스콜피온스의 핵심 자금줄과 무기 공급책이 동시에 체포된 것이다. 돈과 무기가 끊긴 용병들은 순식간에 이빨 빠진 호랑이 신세가 되었다. 그들은 혼란에 빠졌고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지우는 그 균열을 놓치지 않고 그들 내부에 이간계를 심어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게 만들었다. 지훈이 최태석의 무력을 제거하는 동안 박서연과 이하윤 역시 자신들의 전쟁을 시작했다. 서연이 이끄는 아우라테크의 화이트 테커팀은 24시간 내내 넥서스의 철벽 같은 보안망을 두드렸다. 마침내 그들은 넥서스가 조세 피난처에 세운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세탁하고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포착했다. 그 자금의 일부가 블랙 스콜피온스에게 흘러 들어간 내역도 함께였다. 하유는 자신의 화려한 인맥을 총동원했다. 그녀는 정재계 인사들과의 모임에서 의도적으로 넥서스의 위기에 대한 소문을 흘렸다. 동시에 그녀는 최태석에게 억압받아온 넥서스 내부의 불만 세력과 비밀리에 접촉하는 데 성공했다. 최태석의 독재에 염증을 느끼던 한중혁이 결정적인 내부 자료를 넘겨주는 대가로 망명을 돕겠다는 하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모든 것이 지훈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훈의 마음속에서는 풀리지 않는 의문 하나가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다. 블랙 스콜피온스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하나의 이름 때문이었다. 그들의 배후에서 자금을 세탁하고 용병을 연결해주는 브로커 미스터 사이먼. 그 이름은 지훈의 기억 속 가장 어두운 곳에 봉인되어 있던 이름이었다. 5년 전 나이팅게일 작전 당시 지훈의 부대에 결함이 있는 통신 장비를 납품하고 작전 정보를 적에게 팔아넘긴 배후에도 바로 그 미스터 사이먼이라는 자가 있었다. 그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졌다. 최태석과 5년 전의 비극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가설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그림자에게 연락했다. 미스터 사이먼의 진짜 정체를 알아내. 그리고 5년 전 나이팅게일 작전의 배신과 넥서스 코퍼레이션,
그리고 최태석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증명할 모든 자료를 찾아 이번엔 값을 따지지 않겠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고통으로 잠겨 있었다. 그림자는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시간이 좀 걸릴 거다. 하지만 찾아내지. 라고 짧게 답했다. 기다리는 시간 동안 지우는 지옥 같은 과거의 악몽에 시달렸다. 그의 눈앞에는 아프가니스탄의 황량한 계곡이 생생하게 펼쳐졌다. 자결하는 태양, 피와 화약 냄새가 뒤섞인 공기, 그리고 그의 곁에서 쓰러져 가던 동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언제나 유쾌했던 통신병 민수. 갓 태어난 딸의 사진을 매일같이 들여다보던 저격수 재혁. 그리고 아버지처럼 자신을 아껴주던 김진철 팀장. 그날 모든 것이 완벽했다. 하지만 적진의 심장부로 진입하는 순간 넥서스가 납품한 통신 장비가 일제히 먹통이 되었다. 그들은 외부와 완전히 고립되었다. 그리고 잠시 후 약속이라도 한 듯 사방의 능선에서 수백 발의 총탄이 비처럼 쏟아졌다. 그들은 완벽한 함정에 빠진 것이었다. 적들은 그들의 위치와 계획을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었다. 배신자다 내부에 우리를 판 놈이 있어 김 팀장의 절규가 귓가에 울렸다. 동료들은 하나둘씩 쓰러져 갔고 지우는 미친 듯이 총을 쏴대며 저항했다. 하지만 중과부적이었다. 마지막 순간 치명상을 입은 김 팀장은 숨을 거두며 지훈의 손에 작은 마이크로칩을 쥐어주었다. 지훈아, 이 안에 증거가 있다. 살아남아서 반드시 그것이 그의 마지막 유언이었다. 지훈은 그 칩을 되찾기 위해 홀로 수십 명의 적을 상대하며 지옥도를 헤쳐나왔다. 하지만 그가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왔을 때 군 상층부는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오히려 작전 실패의 책임을 물어 그를 불명예에 제대시키려 했다. 배후에 너무나도 거대한 힘이 작용하고 있었다. 절망과 배신감 속에서 지우는 스스로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그 칩의 내용은 끝내 확인하지 못한 채 며칠 후 그림자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침통했다. 찾았다. 이글, 최악의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나? 그림자가 보내온 파일에는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다. 미스터 사이먼은 최태석이 해외에서 활동할 때 사용하는 가명 중 하나였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5년 전 나이팅게일 작전의 정보를 적군에게 팔아넘긴 거래를 직접 지시한 인물이 바로 최태석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비밀 계좌 거래 내역과 암호화된 통신 기록이 들어 있었다. 최태석은 당시 군이 개발 중이던 최첨단 무인기 기술을 손에 넣기 위해 자신의 군수 회사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부대에 접근했다. 그리고 작전 자체를 미끼로 삼아 지훈의 팀 전체를 제물로 바치고 그 기술을 빼돌렸던 것이다. 넥서스 코퍼레이션의 눈부신 성장의 발판이 된 그 기술은 바로 지훈의 동료들의 피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지훈은 모니터를 보며 무너져 내렸다. 그의 입에서는 인간의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짐승의 울음소리와도 같은 절규가 터져 나왔다. 분노가 온몸을 불태우고 슬픔이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는 것 같았다. 그가 상대하고 있는 적은 단순히 비열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철천 지원수. 동료들의 목숨을 아무렇지 않게 팔아넘긴 악마 그 자체였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괴로워하지도 않았다. 그의 모든 고통과 죄책감은 이제 하나의 순수한 결정체, 즉 최태석을 향한 살해 사티로 변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슬픔을 담고 있지 않았다. 그곳에는 오직 죽은 자들의 복수를 집행하려는 사형 집행인의 차갑고 공허한 어둠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박서연과 이하윤을 지키는 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그의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였다. 작전 개시 시간은 0시 정각. 박 선생의 비밀 창고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강지우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자신의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다. 그의 손길은 마치 의식을 치르듯 섬세하고 정교했다. 모든 움직임에는 불필요한 동작이 없었다. 그의 눈은 복수심으로 불타올랐지만 그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박서연과 이하윤은 말없이 그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더 이상 겁에 질린 피해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들은 이 전쟁의 공동 지휘관이었다. 서연의 손에 들린 태블릿에는 넥서스의 방화벽을 뚫기 위한 마지막 카운트다운이 표시되고 있었다. 하윤의 전화기는 조용했지만 그 너머에서는 그녀가 수개월간 공들인 내부의 반란이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지훈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는 방탄복 위에 검은색 특수작전복을 겹쳐 입었다. 그의 허리에는 소음기가 달린 권총과 여러 개의 탄창, 그리고 군용 나이프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더 이상 경호원이 아니었다. 그는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 지옥에서 돌아온 사신 그 자체였다. 두 분은 계획대로 움직여 주십시오. 최태석은 제가 맡겠습니다. 0시가 되자 서연은 주저없이 실행 버튼을 눌렀다. 지금부터 넥서스를 지옥으로 만드세요. 그녀의 명령과 함께 아우라테크의 해커팀이 수집한 모든 증거, 최태석의 비자금 내역, 불법 무기 거래 장부, 정관계 로비 리스트가 주요 언론사와 검찰, 금융감독원의 서버로 동시에 전송되었다. 인터넷은 순식간에 마비 상태에 빠졌다. 같은 시각 하윤의 전화기가 짧게 진동했다. 넥서스 내부의 협력자로부터 온 암호화된 메시지였다. 자료는 넘어갔습니다. 약속을 지켜주시길. 최태석이 가장 믿었던 부하가 넘긴 내부 기밀 자료는 서연이 터뜨린 폭탄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넥서스라는 거대한 성은 외부와 내부에서 동시에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 시각 강지우는 넥서스 타워의 그림자 속에 있었다. 그는 정문을 통과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았다. 그는 건물 뒤편 CCTV의 유일한 사각지대에서 와이어건을 발사했다. 갈고리는 40층 외벽의 유지보수용 난간에 정확히 밝혔다. 그는 소리 없이 어둠을 타고 올라갔다. 그의 움직임은 한 마리의 흑표범처럼 민첩하고 조용했다. 40층의 창문을 특수 흡착기로 떼어내고 건물 내부로 잠입하는 데는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복도는 고요했다. 하지만 지훈의 감각은 공기 중에 떠도는 미세한 긴장감을 감지하고 있었다. 최태석은 이미 외부의 공격을 인지하고 건물의 경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올린 것이 분명했다. 지훈은 벽에 등을 기댄 채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나아갔다. 모퉁이를 도는 순간 순찰 중이던 2명의 경비원과 마주쳤다. 그들이 소리치기도 전에 지훈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바람처럼 파고들어 한 명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고 동시에 다른 한 명의 명치를 팔꿈치로 가격했다. 컥 하는 소리와 함께 2개의 육중한 몸이 소리 없이 바닥으로 쓰러졌다. 지훈은 그들의 시체를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지나쳤다. 최상층으로 향하는 비상계단은 이미 폐쇄되어 있었다. 지훈은 엘리베이터 통제실로 향했다. 그곳을 지키고 있던 경비원 3명을 순식간에 제압한 그는
엘리베이터 시스템을 조작하여 회장실이 있는 70층으로 곧장 향하는 단 하나의 엘리베이터를 가동시켰다. 엘리베이터가 상승하는 동안 그는 잠시 눈을 감고 5년 전 동료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보고 있어. 이제 곧 끝낼게. 딩. 소리와 함께 70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복도 양쪽에서 대기하고 있던 최태석의 최정예 경호팀이 일제히 그에게 총구를 겨눴다. 하지만 지훈의 반응은 그들보다 반 박자 빨랐다. 그는 엘리베이터 바닥에 몸을 굴러 총알을 피하는 동시에 양손에 든 권총으로 정확하게 응사했다. 탕탕탕 소음기가 터지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복도에는 비명과 화약 냄새가 진동했다. 치열한 총격전 끝에 지훈은 총알이 떨어진 권총을 미련 없이 버리고 적들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좁은 복도에서 펼쳐지는 근접 격투는 지옥도 그 자체였다. 그는 적의 총을 빼앗아 방패로 삼고 팔을 꺾고 관절을 부수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오직 적을 무력화시키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마침내 마지막 경호원의 목을 꺾어버린 지훈은 피와 땀으로 뒤범벅이 된 채 회장실의 거대한 문 앞에 섰다. 그는 문을 발로 차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곳에는 최태석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조금도 당황한 기색 없이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와인잔이 들려 있었다. 올 줄 알았다. 강지훈. 아니, 이글이라고 불러야 하나. 최태석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내 성을 무너뜨린 기분이 어떤가 꽤 짜릿하지 않나. 지훈은 아무 말 없이 그를 향해 걸어갔다. 그의 눈은 불타는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5년 전 나이팅게일 작전. 내 놈이 내 동료들을 죽였어. 최태석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더니 미친 사람처럼 크게 웃기 시작했다. 하하하 죽였다고 하니 난 그저 사업을 했을 뿐이다. 그들은 내 성공을 위한 훌륭한 발판이었지. 그들의 하찮은 목숨 덕분에 내가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 넌 나에게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 순간 지훈의 이성이 끊어졌다. 그는 짐승처럼 포효하며 최태석에게 달려들었다. 최태석은 와인잔을 던지고 책상 서랍에서 권총을 꺼내려 했지만 지훈의 주먹이 그의 얼굴에 밝히는 것이 더 빨랐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최태석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지훈은 쓰러진 그의 위에 올라타 무자비하게 주먹을 내리꽂았다. 한 대는 민수의 몫이었다. 또 한 대는 재혁의 몫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대는 김진철 팀장의 몫이었다. 최태석은 피를 토하며 저항하려 했지만 수년간 복수심을 갈아온 지훈의 상대가 될 수 없었다. 지훈은 그의 팔을 꺾어 부러뜨리고 다리를 짓밟아 무력화시켰다. 그는 최태석을 죽이지 않았다. 죽음은 그에게 너무나도 자비로운 처벌이었다. 지훈은 숨을 몰아쉬며 만신창이가 된 최태석을 내려다보았다. 창밖에서는 수십 대의 경찰차가 넥서스 타워를 향해 몰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회장실의 거대한 스크린에서는 넥서스 코퍼레이션이 무너지고 있다는 속보가 쉴 새 없이 흘러나왔다. 모든 것이 끝났다. 지훈은 주머니에서 5년 동안 간직해왔던 김 팀장의 피가 묻은 낡은 마이크로칩을 꺼내 피투성이가 된 최태석의 가슴 위에 던졌다. 지옥에서 내 동료들에게 사죄해라.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공허했다. 길고 길었던 복수는 마침내 막을 내렸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승리의 희열 대신 깊고 공허한 바람 소리만이 맴돌고 있었다. 사이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져 마침내 넥서스 타워의 발밑에서 포효했다. 유리 파편이 흩어진 회장실 안. 강지우는 피투성이가 된 최태석을 내려다보며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의 길고 길었던 복수는 끝났지만 그의 영혼을 채운 것은 승리의 희열이 아닌 모든 것이 불타버린 잿더미 같은 공허함뿐이었다. 잠시 후 중무장한 경찰 특공대원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그들은 눈앞의 처참한 광경과 지옥의 악귀처럼 서 있는 지훈의 모습에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움직이지 마, 손 머리 위로 올려. 리더의 외침에 지훈은 아무런 저항 없이 천천히 두 손을 들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각오하고 있었다. 법의 심판이든 그 무엇이든. 하지만 그가 수갑을 차기 직전 박서연이 변호인단과 함께 폭풍처럼 현장에 도착했다. 그녀는 경찰 지휘관에게 다가가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사람은 저희의 경호실장 강지훈 씨입니다. 그는 극악무도한 범죄자 최태석을 제압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막은 것뿐입니다. 정당 방위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로운 일을 한 겁니다. 동시에 아우라테크가 터뜨린 정보 폭탄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다. 최태석의 5년 전 반역행위 군사 기밀을 적국에 팔아넘기고 아군을 사지로 몰아넣은 죄가 담긴 증거가 공개되자 여론은 순식간에 들끓었다. 넥서스 타워에서 벌어진 사건은 단순한 기업 간의 다툼이 아닌 국가의 반역자를 처단하기 위한 사투로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지훈이 최태석의 가슴 위에 던져둔 마이크로칩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그 안에는 5년 전 김진철 팀장이 죽어가면서 남긴 최태석의 배신을 증명하는 음성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최태석은 단순 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아닌 국가 안보를 위협한 제1급 반역죄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그의 제국은 하룻밤 사이에 먼지처럼 사라졌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최태석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넥서스 코퍼레이션은 해체되었고 아우라테크는 그 기술력과 자산을 일부 흡수하여 업계의 독보적인 1위로 올라섰다. 세상은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다. 하지만 강지훈의 시간은 여전히 5년 전 그날의 계곡에 멈춰 있었다. 그는 복수를 이뤘지만 죽은 동료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고 밤마다 그를 악몽 속으로 끌어들였다. 그는 서연과 하윤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시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려 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의 사직서를 찢어버렸다. 어느 맑은 가을날 서연과 하윤은 지훈을 데리고 국립현충원을 찾았다. 지훈은 말없이 동료들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 앞에 섰다. 그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죄책감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때 서연이 그의 옆에 국화꽃 한 다발을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분들 덕분에 당신을 만날 수 있었네요. 고맙습니다. 하윤 역시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당신이 살아남아 주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당신 덕분에 우리도 살아남았어요. 두 사람의 따뜻한 위로에 지훈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아주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처음으로 동료들의 비석을 똑바로 마주하고 마음속으로 말했다. 보고 있습니까? 팀장님. 저 이제 괜찮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1년이 지났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아우라 타워 펜트하우스. 2년 전 모든 사건이 시작되었던 그곳은 이제 더 이상 차가운 요새가 아니었다. 그곳에는 따뜻한 온기와 사람 사는 냄새가 가득했다.
서연과 하윤, 그리고 지우는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지우는 더 이상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이 아니었다. 그는 아우라테크에 신설된 위기 관리 및 보안 전략 본부의 본부장이 되어 있었다. 그의 뛰어난 능력은 이제 사람을 해치는 대신 회사의 미래와 수만 명의 직원을 지키는 데 사용되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힘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자리를 찾은 것이다. 세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고용주와 피고용인이라는 어색한 벽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죽음의 문턱을 넘으며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끈끈한 유대감으로 묶여 있었다. 때로는 연인처럼, 때로는 남매처럼, 때로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료처럼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세 사람은 거실 통유리창 앞에 나란히 섰다. 2년 전 피와 공포로 물들었던 바로 그 자리였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그들의 시선은 수많은 불빛으로 반짝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향했다. 그것은 그들이 지켜낸 평화였고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였다. 지우는 조용히 두 여자의 어깨를 감쌌다. 그것은 새로운 새벽의 시작이었다.